아무래도 오늘 박소연의 이슈 픽업은 금리 인상과 관련한 이야기로 문을 열어야 되겠죠. 사상 처음으로 빅스텝을 단행한 한국은행입니다.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한국은행은 0.5%포인트 금리를 올려서 이제 우리나라 기준금리 연 2.25%가 됐습니다.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 그리고 한미 간의 금리 역전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지만 그래도 그걸 어떻게든 조금 좁힌 채로 좀 이어가고자 하는 의지도 아마 담겨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네덜란드 중앙은행에서도 빅스텝을 단행하면서 사실 연준에 맞서는 그 나머지 국가들의 중앙은행들도 일제히 이제 금리를 인상하고 나서는 그런 분위기가 확인되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금리를 인상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국민의 1인당 연 이자 부담 증가액은 지난해 8월부터 지금까지 올렸었던 금리 인상분으로 인해서 대략 100만 원이 넘게 증액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일단 저축하는 측면에서는 뭐 괜찮죠. 예적금 금리가 올라가니까요. 다음 장 보겠습니다. 시중 은행들의 수신 잔액 추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주식에서 이제 돈이 빠져나가고 부동산 투자도 모르겠고 이제 제일 안전한 곳인 은행으로 돈을 넣자라는 투자자들의 생각이 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금리 노마드족이라고 하죠. 0.1%포인트라도 금리를 조금이라도 높게 주는 은행을 찾아 나서는 그곳에 혈안이 되어 있는 투자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가운데서 6월 기준으로 5대 은행 수신 잔액은 686조 원까지 증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또 걱정되는 것은 이겁니다. 대출 받은 분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4대 시중은행 변동형 주담대 금리가 어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최고가 6.096인데요. 지난해 이맘때를 기준으로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최고가 5% 초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최근 이렇게나 오른 거죠. 오늘 금리가 올랐으니까 더 올라갈 겁니다. 이제 조만간 최고금리 7% 시대가 열리는 거나 다름없다라는 시각이 짙고요. 올 연말쯤에는 주담대 금리가 9%에 육박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는 여기에 집중을 합니다. 사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금융시장이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표가 과연 어떻게 나올까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미 백악관에서 이런 이야기를 내놓더라고요. 6월 CPI가 생각했던 것보다 꽤 높게 나올 것이다 라면서 밑밥을 싹 깝니다.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6월 휘발유 가격이 너무나 올랐고 식품 물가 상승분을 고려한다면 아마 많이 올라갈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내놓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최근 휘발유 가격은 6월 못지않게, 6월처럼 그렇진 않고 조금 떨어지는 추세이기도 하고 또 여기에다가 6월 데이터는 이미 과거 아니겠느냐.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다음번, 이제 7월, 8월이 될 것이다. 이러면서 관심을 조금 돌리려는 그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오늘 밤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9자를 보게 될지 아니면 예상 컨센서스대로 8.8이라는 수치를 보게 될지 그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어떨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돈나무 언니 캐시우드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연준 너네 실수하는 거야. 금리 인상을 지금 잠시라도 멈춰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물가 상승세가 꺾이는 신호가 여기저기서 포착이 되는데 연준이 이거를 보지도 않고 신호를 무시한 채 계속해서 금리를 빠르게 올리려는 생각만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지금은 물가를 걱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디플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 그럴 상황이 곧 직면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은 혼란스럽습니다. 일단 어제 급락에 대한 반발 매수도 있겠고 우리 금통위에 대한 어떤 이벤트, 불확실성이 또 지나가면서 시장은 좀 반등을 시도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또 어떤 흐름이 이어지게 될까요?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업종 그리고 시장에 대한 판단 잠시 뒤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유한더증권 영업부 송태영 과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시장 많이 밀렸고요. 오늘은 그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반등이 나옵니다. 이거를 불확실성 해소라고 봐야 되는 것인지 금통위 결과로 인한 아니면 그냥 저가 매수의 유입이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시장 평가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방향성은 아직까지 뚜렷이 없다는 게 평가 부분이었었고요. 사실 아침 시장을 잠깐 보신 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지수의 변동성이 종목의 변동성처럼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급격하게 빠졌다가 다시 또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는 그만큼의 지금 상당히 매수 주체가 일부에 국한이 되어 있고 이에 따라서 수급적인 영향력을 상당히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에 관련돼서도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유로하고 달러하고 페러티에 관련된 이야기가 이제 계속적으로 뉴스가 양산이 되고 있는데요. 그 관련돼서도 사실상 이제 달러의 인덱스가 계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추세인데 그런 부분이 결국은 환율적으로도 국내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풀어야 될 숙제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CPI에 관련돼서 이 발표가 나오게 될 텐데 그 관련돼서도 이미 백악관에서 한번 경고가 했었었고 관련돼서 어제 사실 루머송으로 미국에서 10%가 나올 것이다. 라는 네. 이러한 이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네. 장 막판에 그래요? 급락이 나왔던 부분도 있었었거든요. 아.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 건가 그리고 미국에서는 과연 수치가 나오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소화가 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따라서 사실 인플레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상반기에 강했던 종목들이 있었었는데 그 종목들이 계속 추가적으로 더욱더 강세를 보일 수 있겠느냐 아니면 혹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제 바라봐야겠느냐 이 부분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업종별로 한번 들여다볼게요. 간밤에 또뭐 시장에 나타났던 변화? 근데 국제유가도 맨날 100달러를 기준으로 뭐 아래로 왔다 갔다 막 해서요. 그 흐름을 어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간밤에는 국제유가가 또 100달러 아래로 내려와서요. 미장에서는 에너지주들이 약세를 보였고 또 우리 시장에서는 정유주들이 또 동반 약세를 보이고 반면에 또 항공주들은 유가가 떨어지면 또 호재로 작용을 하곤 하니 그리고 2분기 실적이 꽤 괜찮을 것이다라는 미국 뭐 항공사들의 이야기도 또 들리고 하니 뭐 이런 업종들은 울고 웃는 뭐 이런 딱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흐름인데요. 유가를 놓고서는 우리 어떤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까? 국내 반영률이 사실 미국보다 큰 것 같아요. 그 흐름에 따라서요? 네, 이 국내 반영률이 오늘 상당히 거칠게 움직였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제 정유주 관련된 종목들이 1% 내외권에서 하락으로 마감이 됐었거든요. 뭐 물론 지금은 이제 국내에서도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S-오일에 이러한 이제 하락폭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뭐 조선이라든지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까지의 아침의 하락률은 생각보다 공포를 일으킬 만큼의 좀 무서운 부분이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점이 국내의 투자 심리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잘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유가와 관련돼서는 이제 월가에서도 의견이 상당히 분분합니다. 일부에서는 130불까지 다시 강하게 올라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반대로 CT 같은 경우에는 60불에서 최악의 경우 45불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어떠한 부분에 더욱더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이 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에 따라서는 결국 뭐 CPI 발표시라든지 짧게는 이번 주에 이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에 가게 되는데 가서 어떠한 뉴스가 나오게 되는지 이 부분을 보시면서 판단을 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가 매수의 기회로서 활용을 하시려고 기다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을 충분히 확인을 하시고 들어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는 향후
좋은 뉴스들이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일단은 미국에서의 이 항공주들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은 오늘 저녁에 이제 델타 에어라인이 실적 발표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어제는 이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이제 가이던스 관련돼서 업데이트를 한 부분이 있었었는데요. 실적 전망 예, 좋을 그 것 같다라고 부분이 했잖아요. 이제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었고 팬데믹 관련돼서도 이전 수치인 2019년도보다 12% 정도 증가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항공에 대한 수요가 물론 국내하고는 조금은 다르게 볼 수가 있기는 하겠지만 미국에서 긍정적인 코멘트가 많이 이제 나올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제 사우스 웨스트런 라인 같은 경우에도 이 서스케어 하나에서 목표 주가를 이제 상향하게 되고 투자 의견도 올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국내에서도 많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이제 항공주들도 오늘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게 되면서 움직였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이 대형 항공사하고 이제 중소형 항공사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중소형 항공사를 매매를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가운데는 어떤 쪽이 매력 있게 뭐 보세요? 진에어나 아니면 제주항공 뭐 네. 관련돼서 뭐 매매를 하셨으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사실상 국내 항공사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발목이 좀 잡고 있고 이런 부분을 투자의 모멘텀으로 삼아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 LCC 관련된 업체들이 보다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얼마 전 이제 업종 보고서를 보게 되니까 LCC 관련된 항공사들이 하반기에는 상당히 회복 구간이 빠르게 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네. 전망도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까지 시작을 해보게 되었을 때에는 확실히 LCC 관련된 뭐 진에어라든지 제주항공을 보다 더 관심 종목으로 넣어놓고 매매로서 활용을 하시는 것이 더욱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변수가 생겼잖아요. 코로나19 재확산. 이거는 또 항공사에게 항공사들 입장에서는 또 중요한 변수로 또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그 흐름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그런 부분이 사실 뉴스가 많이 양산이 되기 때문에 네. 갑작스럽게 사실상 다시 이 코로나에 대한 뭐 위기감 그리고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이 강한 반등 뭐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확진자 수가 더블링이 되고 있다라고 해도 4만 명 정도이고 이미 확진자 수 자체가 누적 확진자 수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다시 한 번 더 코로나에 대한 부분이 예전으로 돌아가기는 매우 힘들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관련돼서 회복에 대한 추이 자체는 뭐 조금씩은 지연이 될 수 있기는 하겠지만 저는 큰 그림 자체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접근을 해볼 만하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번에는 오늘 오전에 전해진 우리 시장의 빅 이벤트 이제 금통위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죠. 예상했던 대로 빅스텝은 단행이 됐고 그리고 시장의 반응은 뭐 알고 있었다는 듯 뭐 크게 요동치지 않고 오히려 시장은 또 오르고 어제 많이 올랐던 환율이기에 오늘 또 밀리는 거겠지만 또 금리가 또 올라가니 환율 내리나 외국인 들어오나 뭐 이런 연결고리를 또 생각은 또 안 할 수가 없어서요. 뭐 오늘 이벤트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신지요? 사실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어요. 다만 이제 우리가 우려하는 점은 이제 금리 역전이 나게 됐을 때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가장 큰 이제 우려 상황일 텐데 예전에도 이런 경우가 사실 한 2번 정도 있었었는데 그때는 원화가 오히려 강세가 나왔던 적이 상당히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상 미치는 영향력이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환율적인 측면을 보게 됐을 때는 국내 환율도 문제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유로에 대한 환율이 워낙 약세를 많이 보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엔화 관련돼서도 계속적으로 약세가 너무나 많이 보이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지금의 환율을 결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네.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이 점을 또 하나 생각을 해봐야 될 점은 이제 이 유로하고 달러하고 계속적으로 달러 강세가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빅테크 업체들도 이제 이 실적 관련돼서 달러 강세로 인해서 상당히 부담스럽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기 시작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에 따라서 인원 감축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점이 과연 시장에 어떻게 반영이 되게 될 것인가를
를 좀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달러 강세 관련돼서도 계속적으로 달러가 강해지기까지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점차적으로 더욱더 많이 생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하는 것은 오늘 밤 9시 30분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것입니다. 생각했던 것만큼 시장에 영향력이 또 없을 수도 있겠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시장에 또 엄청난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변수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일단 어떻게 나오는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8.8, 9, 일각에서 나오는 10. 10은 정말 무시무시한 거 아닙니까? 뭐 시장의 반응은 또 어떻게 될까요? 결과에 따라서요.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10이 나오면은 상당히 부담스럽겠죠. 네, 그리고 네. 거기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제 FOMC 7월 회의에서 100bp 금리 인상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더 높아지게 될 맞아요, 거고 맞아요. 네. 그렇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충격을 받으면서 이제 주가가 하락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제외하고 고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지금 유가에 대한 부분이 하락이 조금씩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비철금속이라든지 아니면 기타의 이 농산물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고점 대비 하락폭이 조금씩 커지고 있잖아요. 네. 그런 점을 생각해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의 피크아웃에 대한 그 거론 자체가 이번 기회에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발표치가 나오기 전까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는 너무나 겁을 먹을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7월 FOMC 회의에 대한 결과를 예상을 해보게 되면 전 75bp 올릴 것 같아요. 거의 뭐 그거 자체는 네. 이미 CME 패드워치에서의 확률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75bp의 금리 인상이 이미 90%가 넘어가고 있고 나머지 10% 이내의 확률이 100bp에 대한 금리 인상이거든요. 네, 네. 그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연준 인사들에 대한 발언을 놓고 보게 된다 하더라도 대부분 7월 금리 인상 관련돼서는 75bp를 지지를 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확실히 이 연준이 금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인플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확실한 방향성을 한번 보여주고 난 이후에 네.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다음번에 이제 줄어드는 것을 확인을 하고 나서부터 그리고 나서 금리의 속도를 조금은 조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결국은 이제 9월달 FOMC 회의에서 자꾸 더 이제 통화 속도가 낮춰질 수도 있다라고 네. 기대를 하고 있는 목소리가 높다는 그게 점도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인 것 이어지는 같아요.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가능성이 사실 유가가 계속적으로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어려웠던 부분이었었는데 네. 유가가 조금씩 이제 고개를 숙이게 되면서 이렇게 이어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 사실 이 원자재 쪽에 많이 있었던 투기 세력들이 지금은 환쪽으로 많이 이동을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원자재에 대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는 조금 이 갈무리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번에 물가 지수가 어떻게 나오든 뭐 우리 예상했던 거니까 많이 높을 거라고 그거 확인하고 자이언트 스텝 FOMC가 발표하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번 물가가 조금이라도 잡히는 시그널이 나온다면 연준이 이제 자이언트 스텝 했던 것을 그냥 뭐 빅 스텝 혹은 베이비 스텝으로 낮추면서 속도를 좀 더디게 가는 과정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또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제발. 이제 오늘 밤 결과는 이제 한번 지켜보도록 할 거고요. 이제는 우리 송태영 과장이 주목하고 있는 업종을 하나 볼게요.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그것과 똑같은 것을 가지고 오셨네요. 요즘 이쪽 강하잖아요. 고민을 했어요. 이 업종을 말씀을 드리는 게 맞나라는 생각을 네. 많이 했었는데 사실 강하다라고 표현을 하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움직인 부분도 많이 없고요. 사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도 네. 하반기 때 어느 쪽이 좋아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봤을 때 자동차는 그래도 견조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겠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일단 자동차 업종을 일단 가져왔습니다. 2분기 실적도 뭐 나쁘지 않을 거란 전망이 지배적이죠. 네, 뭐 글로벌 판매량 같은 경우에도 YOY 기준으로 좀 줄어들기는 했는데 QQ 기준으로 현대차, 기아차 모두 다 늘어나는 흐름이 있었었고요.
사실 러시아라든지 중국에서에 대한 판매량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 외의 지역인 미국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그런 부분을 잘 커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부분도 보게 되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업이익이 한 2.3조 정도가 나오게 되면서 네. 컨센서스를 한 5% 정도 상회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에는 1.9조가 나오게 되면서 컨센서스를 한 11% 정도 상회할 것이다. 라고 이런 전망치가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실적 자체는 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실적에 대한 추정치 자체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21일 날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고 기아차 같은 경우 22일 날 실적을 발표하게 된다는 점을 한번 참고 사항으로 좀 아시고 계셨으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런 일정들도 챙겨가고요. 그러면 어떻게 뭐 자동차 섹터 안에 현대차? 저희 눈여겨보면 괜찮습니까? 탑픽은 어떤 걸로 가지고 오셨어요? 저는 오늘 위아 가지고 왔어요. 현대위아요? 네. 이유를 물론 한번 들어볼게요. 위아는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종목이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부품사들 같은 경우에 전반적으로 하반기 때 조금 더 개선이 많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서 현대위아도 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현대위아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증권사마다 조금씩은 다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영업이익이 400억대 이상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면 러시아 관련돼서 공장 가동 중단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선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현대차 그룹이 이제 EV 자동차로에 대한 전환에 대한 부분이 이 차량기 반도체의 수급 개선으로 인해서 보다 더 빨라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현대위아 역시나 그렇게 되면 부품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고마진에 대한 부품으로 납품이 더욱더 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현대모비스와 현대위아하고 같은 맥락으로 적용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 플러스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점은 이제 현대차 그룹이 미국에서도 공장 증설에 대한 이야기가 예전에 나왔었는데 네. 얼마 전에 국내에서도 이제 공장 증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됐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스마트 팩토리 관련돼서 현대위아의 장비가 더욱더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현대위아가 실적에 대한 부분 역시나 더욱더 수주를 많이 받게 되면서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라든 중국이라든지 이 부분에 약점은 분명 존재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품이라든지 아니면은 장비 쪽에서 이를 커버가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워낙 주가 역시나 조정을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한번 충분히 접근 가능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뭐 어느덧 한때는 막 지난달에 5만 원이 깨지려는 그런 위기가 있었기도 했어요. 지금 현재는 오늘은 자동차 섹터가 다 강합니다. 그래서 현대위아도 한 7% 넘게 올라서 한 5만 8천 원대 구간 놓여 있는데요. 어디까지 올라봐요? 더 볼까요? 최근 지난달 상단 요 정도? 뭐 사실 많은 이제 이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불호가 어느 정도 갈리기 때문에 일단은 1차 목표가로 한 7만 원 정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정말 그때도 부품사 관련돼서 좋은 투자의 심리가 흐르고 있다라면 추가적인 업사이드는 좀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워낙 시장 분위기가 녹록지 않다 보니까 그냥 기업 자체만 놓고 후한 점수를 주기는 아직까지는 좀 무리가 있어요. 하지만 한 7만 원 선까지는 좀 무리 없이 가지 않겠는가 하는 시각을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섹터 오늘 시장에서도 강한데 눈여겨보면서 그중에 현대위아 또 잘 쫓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유한타증권 송태현 과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